안녕하십니까. 하이데거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강연에 들어가는 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 이정표 1권에 있는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우선 본 강연이 1929년에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교수로 취임하면서 작성이 되었고, 그로부터 14년 뒤인 이제 1943년에 나중말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4년은 그냥 14년이 지났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 가운데 전회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길을 걷는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그 변경된 그러한 그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들어가는 말입니다. 이것은 1949년에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강연으로부터 20년이 지난 시점이고요. 또 나중말이 작성된 이후부터도 6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이제 그 변화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뭐 나중말로부터 크게 많이 바뀌었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그러한 이제 그 내용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강연은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말, 본 강연, 나중말로 구성이 되면서 하이데거가 그 뒤에는 이것을 변경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 된 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들어가는 말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거는 들어가는 말에서 데카르트의 지식의 나무 뭐 혹은 철학의 나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나무는 데카르트가 피코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할 때 이 철학의 나무 혹은 지식의 나무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옆에 나무 그림이 있는데 형이상학이 이 나무의 뿌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줄기는 자연학이고, 그리고 이제 여타 학문이 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이 철학의 나무 혹은 지식의 나무, 이제 그 비유를 들면서 하이데거는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 나무가 어떠한 땅에 어떠한 대지에 자리를 잡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는 거죠. 여기 이 땅이 있다는 거죠. 땅, 대지. 이 대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데카르트는 나무만 생각했고 나무 뿌리만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하이데거는 바로 이 대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대지는 사실은 이제 존재 진리, 존재 사유인 것이죠.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자로서의 존재자를 사유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이데거가 형이상학을 이제 정의 내리는 중요한 규정 중에 하나죠. 형이상학이 뭐냐? 바로 존재자로서의 존재자를 사유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형이상학의 존재자를 표상하는 이런 표상 행위는 사실은 존재의 빛에 힘입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이것을 이제 리히트라고 했다가 그 다음엔 리히퉁이라고 바꾸게 됩니다. 리히퉁 이건 이제 그냥 빛이라고 하면 이것은 이제 혼한 밝힘인 거죠. 이러한 이제 이 존재의 빛에 의해서 사실은 이런 형이상학적인 표상 행위도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형이상학이 존재자를 표상할 경우에 이미 존재가 환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존재의 빛, 이 존재의 빛에서 이제 결국에는 형이상학도 가능해진 것이라는 점을 하이데거는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형이상학은 존재자로서의 존재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존재로서의 존재로 향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큰 하나의 형이상학의 한계라는 거죠. 형이상학의 한계입니다.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자로서의 존재자,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존재로서의 존재, 존재 물음, 존재 사유 이런 데로 향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형이상학의 한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형이상학은 언제나 존재자로서의 존재자만을 표상하기에 존재 자체를 사유하지 않는다는 거죠. 존재 자체.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철학이 자신의 근본 바탕에 집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근본 바탕이 누락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존재자에 대해서만 몰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사유가 이 형이상학의 근본 바탕, 이것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이제 존재자를 표상하는 대신에 존재의 진리를 사유하려고 한다면, 여기 이제 존재의 진리를 이제 사유하는 거죠. 이렇게 하려 한다면 이미 형이상학을 떠난 거죠. 여기까지가 형이상학의 영역이죠. 근데 여기 형이상학에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형이상학을 떠난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존재의 진리를 사유하려고 하는 이러한 이제 사유는 형이상학으로 만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유가 형이상학에 맞서서 형이상학에 대항해서 투쟁하면서 이렇게 이제 사유하는 것은 아닌 거죠. 오히려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진리를 사유하는 사유에 의해서 극복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존재의 진리를 사유하려고 할 때, 그리고 이제 존재의 진리를 형이상학의 근본 바탕으로 사유하려고 할 때, 그 자체로 형이상학이 극복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뭐 잘못되었다, 이걸 극복해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탈형이상학적 사유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극복된다기보다는 형이상학의 근본 바탕을 더 물어가고 알아가려고 할수록, 사유하려고 할수록 형이상학이 극복된다는 거죠. 형이상학의 근본 바탕을 사유하는 것은 바로 존재 진리를 사유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형이상학을 극복하게 될 때 이것이 형이상학을 없애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이성적 동물로 남아있게 되면 인간은 여전히 형이상학적 동물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유가 형이상학의 이 근본 바탕이 존재 자체, 존재의 진리를 사유하는 이곳이죠. 이곳으로 가게 된다면 인간의 본질도 변화되게 되고 형이상학의 변화도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인간의 어떤 이제 그 상태가 이성적 동물이란 거죠. 그래서 이제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존재의 진리의 사유로 형이상학의 근본 바탕으로 돌아가게 되면 인간의 본질이 변화된다는 거죠. 바로 존재의 목자로, 존재의 파수꾼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형이상학의 근본 바탕으로 물어가게 되는 것이 어떤 일을 유발시키냐면 바로 이성적 동물이라고 하는 것에서 존재의 목자로 인간의 본질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형이상학의 변화도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맞서서 사유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사유하게 됐는데 사실은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 방식으로 사유를 해나가고 있다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존재의 진리의 사유는
형이상학의 극복이라고 하는 주제하고 맞물리게 된다는 거죠. 형이상학의 근본 바탕에 이러한 대지와 같은 존재의 진리의 사유가 있는데 이 사유를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형이상학이 극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존재의 진리에 대한 물음이 형이상학의 극복의 이야기거리가 된다면 이는 존재 자체에 대한 회상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회상적 사유인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그 존재의 진리와 형이상의 극복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이제 그 생각이 든다는 거죠. 뭐냐면 바로 존재와 시간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지? 이런 이제 그 형이상학의 극복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주제, 이제 이 형이상의 극복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이상학을 맞서는 것은 아니죠. 형이상학에 대항하고 형이상학을 막 해체시키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형이상학을 극복하는 방식을 하이데거가 취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형이상학의 근본 바탕으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제 나무 뿌리가 뿌리 내리고 있는 대지로 들어가서 그러한 이제 존재의 진리에 대한 물음을 물음으로써 오히려 이제 그 결과적으로 형이상학을 극복하게 되는 이러한 사유를 전개하게 될 때 심지어 이제 인간의 본질도 바뀌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성적 동물에서 존재의 파수꾼 목자로 바뀌게 되는, 그래서 형이상학이 바뀌게 되는, 자, 이런 형이상학의 극복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형이상학의 극복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것과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가? 또 이런 형이상학의 전개와 형이상학의 극복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존재와 시간의 위치와 의미는 무엇일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들어가는 말에서. 그래서 이제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저작은 이제는 이렇게 1949년에 이야기할 때는 뭐냐면 바로 형이상학의 극복을 준비하기 위해 길을 떠난 것이 된다는 거죠. 극복을 위한 하나의 이제 출발점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형이상학의 극복을 위해서 길을 떠난 것으로 하이데거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형이상학의 극복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물음을 물어볼 수 있죠. 왜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건 극복되어야 되는 거지? 형이상학이 뭘 그래 잘못했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형이상학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형이상학이 극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형이상학 극복의 문제는 존재의 진리가 도래하느냐 부재하느냐의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철학이 이렇게 되어야 되고 이 철학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되고 이런 문제를 능가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철학 자체만의 문제도 능가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존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존재의 진리가 도래하느냐 부재하느냐, 존재가 가까우냐 뭐냐, 뭐 이런 이제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존재 자신이 인간과 인간의 본질과 어떻게 연관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이제 부분하고 연관이 된 거죠. 바로 존재와 인간의 연관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존재와 인간의 이러한 연관, 이것을 이렇게 이제 거부하는 그런 이제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형이상학은 존재 말고 존재자로서의 존재자에 집중하기 때문에 존재가 이렇게 그 소홀히 된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형이상학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이 형이상학의 역사, 이 형이상학의 역사를 한번 보죠. 이것은 아낙시만드로스에서 니체까지인 거죠. 아낙시만드로스에서 제1시원이 열렸고, 철학의 제1시원이 열렸고,
니체에서 이제 그 종결된 거죠. 형이상학 역사가. 자, 그런데 이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의 이 긴 역사에서 존재 진리가 은닉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존재의 진리는 이 형이상학 역사에서 은닉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형이상학은 존재의 진리를 회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주장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왜 이렇게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형이상학은 존재의 진리를 회상하지 못하고 존재의 진리는 은닉되어 있었을까라고 할 때 이것은 형이상학이 잘못되고 형이상학이 뭔가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보다는 뭐냐면 형이상학의 본질적인 역사적 운명, 괴식이라고 하죠. 이것은 형이상학의 여군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이제 여군인 거죠. 이래 될 수밖에 없었던 하나의 이제 역사적 운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형이상학이 존재의 진리를 회상하지 못하게 된 하나의 이유인 거죠. 자, 그래서 비은폐성이 일어나는 곳에서 비은폐성 안에서는 이제 그 안에는 또 은닉성이 깃들어 있는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존재자가 드러났다는 거죠. 존재자가 비은폐되면서 존재는 은닉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존재자로 드러나게 되는 비은폐된 것을 위해서는 이 존재 혹은 존재의 진리는 스스로를 내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이상학은 철저히 존재자와 존재를 혼동하고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에어 아이거니스라는 거죠. 하나의 사건이고 하나의 이제 존재의 사건이고 그런 것이지 실수는 아니라는 거죠. 형이상학이 뭔가 실수해가지고 오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라기보다는 이런 이제 그 혼동 자체가 실수라기보다는 역사적 운명으로 이해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형이상학이 존재의 진리를 회상하지 못하고 존재자에 집중하게 되면서 또 존재와 존재자의 구분을 혼동하게 되면서 형이상학은 자기도 모르게 존재와 인간 본질 사이의 연관을 인간에게서 가로막는 하나의 장애물로 여겨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 존재와 인간 본질 이 둘 사이의 연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주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연관이 이제 부재하고, 이 부재한다는 것은 아우스블라이벤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연관이 부재하는 것도 문제인데 심지어 부재한다는 것도 망각해버리게 된다는 거죠. 페어 게세나이트. 이것이 이제 현대 세계를 규정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현대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바로 존재와 인간 본질의 연관이 부재하고 아우스블라이벤하고 심지어 이 부재마저도 망각해버리게 된 것이 바로 이런 이제 현대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본질이 존재와의 연관에서 이탈되었고, 그러니까 인간은 뭐가 됐냐? 바로 이성적 동물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이탈이 또 은닉되고 감추어진 채 남아있다는 거죠. 이게 형이상학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사유하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존재의 여군 앞에서 거만하게 처신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야, 그럼 아낙시만드로스부터 니체까지 다 오류에 빠졌는데 우리는 이제 존재의 진리를 사유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참 옛날 사람들보다 더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존재의 여군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사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존재의 진리를 사유하게 되었다고 해가지고 그에 대해서 거만하게 처신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존재를 사유하는 사유는 경악에 빠지게 되고 경악에 빠지게 되고 이 경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하나의 이런 이제 근본적인 기분 가운데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제1시원에서는 경이로움이 굉장히 주된 그런 기분이었다면 이제 다른 시원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는 바로 이런 경악이라든지 경외, 두려움, 그리고 이제 자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분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그 이러한 그 오랜 동안에 이런 존재의 여군에 의한 존재와 인간 본질에 대한 부재와 이 부재의 망각, 이탈에 대한 이런 이제 은닉, 이런 것들은 이제 존재를 사유하는 사유에게 경악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존재 망각의 사유가 결실을 맺도록 존재의 여군을 불안 속에서 끝까지 견디는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존재가 부여한 역사적 운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은 이제 그 심리학이나 정신분석 이런 거하고는 무관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가 되니까 존재 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됐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존재 망각에 주목합시다. 주목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형이상학 극복의 어떤 이제 그 첫 스텝 같은 것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런 이제 물음은 이제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존재 망각의 어떤 이제 역사인 것이죠. 이것은 이제 존재자로서의 존재자를 사유하면서 존재를 망각한 것이 바로 형이상학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이제 존재 망각이라고 하는 절박한 공궁, 공경에 처해 있는 상태에서 사유가 처리해야 될 가장 필연적인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존재를 망각하고 있는 이런 현 상황에서 뭘 해야 되는가? 바로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를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형이상학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존재자 그 자체에 의해서 표상하는 사유, 이게 바로 형이상학적 사유죠. 이것은 존재 자신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유, 존재에 의해서 귀 기울이는 사유에 의해서 해체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이상학의 극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존재의 귀를 기울이고 존재의 진리를 사유하고 이걸 누가 사유해 가냐는 거죠. 이제 바로 하이데거 자신을 필두로 이 존재와 시간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런 사유가 진행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이 책의 어떤 의미가 좀 새롭게 조명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존재 자체를 그 진리에 있어서 사유하도록 하는 길을 열어주는 목표의 도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존재와 시간, 이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은 이제는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 형이상학의 오랜 기간 동안에 존재 망각을 넘어서서 존재의 진리를 사유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그런 이제 하나의 책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존재의 진리에 대한 물음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복되는 하나의 이제 그 포인트죠. 왜냐하면 존재의 비연패성에 입각해 볼 때 인간의 본질에 대한 존재의 연관은 존재 자체에 속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존재와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근본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존재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하이데거 사유에서 굉장히 특별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존재가 나타나려고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이 이제 그 장소, 이것을 뭐라냐면 바로 현 존재라고 하는 거죠. 다 자인이라고 합니다. 다 하이픈 자인이라고 하죠. 다 하이픈 자인은 그 자체로 인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바로 존재 개방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 자체의 개방성, 이것이 이제 열리는 어떤 이제 그런 그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바로 현 하이픈 존재, 바로 존재 개방 장소라고 했던 거죠.
존재 개방 장소로서의 다가 있는 거죠. 근데 존재와 시간에는 이렇게 하이픈을 넣는 경우보다는 그냥 연결해가지고 다자인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현존재, 현존재라고 불렀고, 심지어 인간 현존재 이렇게 부르게 됐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 시점까지 와서 우리가 볼 때는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이제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다자인이라고 하는 것을 존재가 개방되는 장소라고 하는 의미에서 다 하이픈 자인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걸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사실은 존재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와 연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다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라고 하는 낱말을 다자인으로 대체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 대체는 아니에요. 옛날에는 우리가 의식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이걸 다자인으로 대체했구나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의 본질과 존재의 연관을 사유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단지 의식을 대체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현 하이픈 존재로서 존재의 진리의 자리로서 존재의 진리의 터전으로서 경험되는 사태가 명명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이 다 하이픈 자인을 터 있음이라고 터 있음 이렇게 번역하자는 제안도 있는 거죠. 바로 존재가 개방되는 터로서 자리로서 이렇게 이제 그 다 하이픈 자인을 이해하자고 하는 거죠. 이런 이제 사유가 처음으로 전개된 것이 바로 뭐냐? 존재와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존재와 시간에서는 실존 이야기가 나온 거죠. existence라고 하는 실존 이야기가 나온 거죠. 이 existence는 형이상학에서 말하던 형이상학에서는 에센치아와 existentia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건 뭐 우리가 실제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것은 이제 본질이라고 할 수 있죠. 본질과 실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형이상학이 본질과 실제를 나누던 이런 방식의 이 에센치아를 existence 이렇게 독일어로 단순히 번역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실존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냐면 존재에 열려있음, 존재에 열려있는 것을 위해서 서 있는, 존재에 열려있음에 서 있는 그런 존재자의 존재를 가리킬 때 바로 실존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는 이것을 existence, 탈존이라고 하기도 하죠. 탈존이라는 맥락에서의 실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제 실존을 후기로 넘어가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존재자의 존재에 열려 있음을 끝까지 견뎌내는 것. 이제 바로 아우슈텐이란 말을 씁니다. 아우슈텐 견딘다는 거죠. 이게 문자적으로는 밖에 선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를 벗어나 가지고 인간이라 칩시다. 인간이 자기를 벗어났다기보다는 어쨌든 이제 이런 외부인 아우스 존재의 진리죠. 존재의 진리 장소인 여기에 이렇게 아우스슈텐 이 아우스슈텐은 또한 이제 인슈텐디카이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내존성. 그래서 이제 존재 진리의 장소 안에 들어가서 견디고 있는 걸 이걸 뭐라고 하냐면 드디어 이걸 조르게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조르게. 그래서 이제 조르게에서 바로 뭐가 경험이 되냐면 바로 이제는 조르게라고 하는 것은 아우슈텐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측면에서 바로 존재의 진리의 장소에 바로 여기가 바로 다인 거죠. 다. 이 다에 견디고 머물러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탈자적 본질, 자신을 벗어나는 거죠. 이걸 단지 히나우스슈테인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밖에 나가 서 있음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단지 이걸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이제 특히 이제 오해하는 것이 바로 의식과 정신 내부에서
의식과 정신의 밖으로 벗어나는 이런 이제 그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특히 강조될 것은 뭐냐면 탈존적이기도 하지만 존재 진리로 이렇게 나가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아우스란 말은 이제 끝까지 견디어내어서 존재 자신의 열려 있음을 철저하게 지탱한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탈자적인 것에 이러한 스타시스 슈테인이란 말은 그리스어로 이제 스타시스죠. 이것은 뭐냐면 바로 본래 존재하는 비연패성의 이 현에 나가가지고 현 안에 서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우스슈테인이지만 결국에는 존재 진리의 장소 안에 들어가 서 있기 때문에 인슈텐디카이트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우스슈테인 하면서 인슈테인하는 바로 이러한 이제 것을 실존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에 열려 있음에 내존에 있는 것이고 또 이 내존에 있음을 견디어내는 거죠. 이 견디어냄이란 것이 뭐죠? 바로 아우스슈테인인 거죠.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바로 조르게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을 끝까지 견지하고 사유하고 그것을 실존의 완전한 본질로 사유하는 이러한 이제 그 단계를 이제 실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존재와 시간에서 말하던 실존, 뭐 존재 가능 존재 이런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에서 바로 이런 존재의 열려 있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또 실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다 뭐냐면 이제 존재와 시간을 새롭게 읽어야 된다는 거죠. 존재와 시간의 의미를 또 새롭게 가져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존의 방식으로 존재하는 존재자가 인간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뭐 전기에서 많이 이야기된 거죠. 인간만이 실존한다. 바위는 존재하지만 실존하지 않는다. 나무는 존재하지만 실존하지 않는다. 신은 존재하지만 실존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만이 실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실존한다는 말은 뭐냐? 이 인간의 존재는 존재의 비은폐성 안에 열려있는 상태로 내존에 있음을 할 수 있는 존재자. 이게 바로 인간이죠. 이 안에 이제 그 인스텐디카이트 내존에 있으면서 이것을 아우스슈텐 머물러 있으면서 이걸 이제 조르게라고 한댔죠. 이게 가능한 존재자는 바로 오직 인간이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특별하고 뛰어난 존재자라는 거죠. 그래서 존재에게서도 굉장히 특별한 존재자가 바로 인간인 거죠. 바로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실존론적 본질이 인간이 표상에 대한 의식을 가질 수 있는 바탕이 된다. 이게 이제 바로 형이상학이 가능한 표상에 대한 의식을 가질 수 있는 형이상학이 가능한 바탕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내존에 있고 견뎌내고 이런 마음씀을 가지고 있는 존재자이기 때문에 바로 형이상학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의식이라고 할 때 베부스트 자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자의식이라고 할 때 젤브스트, 베부스트 자인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보게 되면 끝에 뭐가 있냐면 바로 자인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자인. 이런 것들은 바로 뭐냐? 이 자인은 뭐냐면 바로 실존론적 본질을 뜻한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의식이나 자의식을 가능하게 하고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실존하는 존재자의 본질을 특징 짓지만 이 이제 실존한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로부터 성립되거나 자기로부터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란 존재의 연관에 의해서 이런 이제 규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이데거는 우리 인간의 가장 핵심적인 측면을 바로 이러한 존재의 진리의 비은폐성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고 한편으로 이건 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머무를 수 있다는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형이상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걸 다 별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형이상학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가능하게 된 이런 이제 인간의 이 자기 존재 이것을 이제 실체나 주체로부터 규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형이상학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형이상학으로부터 벗어나서 인간의 탈자적 실존론적 본질로 인도하는 첫 번째 길은 형이상학적 규정을 일단은 통과해야 되지만 사실은 이것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하이데거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책은 어떤 책이냐? 형이상학에 은닉된 근본 바탕. 이게 이제 존재 진리에 대한 이런 물음인 거죠. 이걸로 되돌아가려는 탐구가 바로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 자체가 실존과 시간이라든지 의식과 시간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존재와 시간인 거죠. 왜냐하면 이 작품 자체는 형이상학을 극복한다는 점에서 극복의 시작인 거죠. 극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바로 형이상학의 근본 바탕으로 넘어가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첫 출발점 같은 것이죠. 이 제목은 존재와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거냐 바로 시간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알겠다. 이제 형이상학이 존재자로서의 존재자 여기에 집중을 하니까 이제 이런 존재의 진리로 넘어가려고 하는구나. 알겠다. 근데 시간은 왜 나오는 거지? 이래 물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존재와 생성, 존재와 가상, 존재와 사유, 존재와 당위 이런 것들은 이제 형이상학 입문 강의에서 자세하게 다루어진 그런 이제 그 테마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존재와 생성, 존재와 가상, 존재와 사유, 존재와 당위 이런 식의 이제 그 사고방식 이런 식의 이제 그 제목하고 연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존재와 생성이라고 할 때는 사람들은 이게 존재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존재와 생성. 그래서 이제 존재와 시간도 존재와 시간이 이렇게 서로 외부에 있어가지고 존재에 속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존재와 가상도 마찬가지고 존재와 사유, 존재와 당위 이것은 존재 외부에 생성이라든지 가상이라든지 사유라든지 혹은 당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거 존재 밖에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들은 다 존재에 속하는 것이고 이 존재와 시간에서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역시 또 그 존재와 시간에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존재에 속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와 시간에서 존재는 시간과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존재의 진리를 가리키는 앞선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존재의 진리, 사유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과 존재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존재와 시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와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앞선 이름이라는 거죠. 포남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 이야기를 풀어가게 되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존재자의 존재를 현존하는 것의 현존성 안베젠하이트에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 현존성이라고 하는 것은 후기에 이제 이 시간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개념인 거죠. 현존성 안베젠하이트. 에이나이라고 하는 그리스어. 이것을 라틴어에서는 에세라고 하고 독일어로는 자인으로 옮기게 되면 습관적으로 단어 대 단어로 옮긴 거죠. 이렇게 이제 번역하게 되면 진정한 의미가 많이 누락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이나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안베젠하이트라는 거죠. 에이나이가 안베젠하이트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암베제나이트 A9은 파루시아와 아푸시아라고 하는 현존과 부재를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A9와 우시아라고 하는 것은 파루시아 현존과 아푸시아 부재를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현존에는 현재와 지속이 사유되지 않았지만 이런 이제 현재와 지속이 은닉된 채 들어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본원적으로 현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가 드러날 때 뭘로 드러나냐면 바로 시간으로부터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비은폐성과 존재 진리를 지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존재가 가장 근본적으로 드러날 때 어떻게 드러나냐면 시간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시간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게 이제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서로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좀 더 근본적이고 바로 시간은 이렇게 존재가 드러나게 되는 첫 번째 국면 같은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시간은 뭐냐면 또 역으로 존재를 알려고 할 때는 시간은 이걸 이해하는 지평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존재 자체가 시간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런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자의 변화하는 흐름에서 경험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시간이 아닌 거죠. 시간은 다른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제 시간을 철학의 기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이트 슈필 라움 혹은 줄여서 자이트 라움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이제 시간놀이 공간인 거죠. 원래 존재와 시간의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간을 경유해 가지고 존재로 넘어가고자 함이었습니다. 존재와 시간에서 기획했을 때의 시간은 뭐냐면 바로 템포랄리테트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존재시성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존재시성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의 기호로 넘어가게 되면 바로 시간놀이 공간으로 포함이 되는 거죠. 이 시간놀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존재가 가장 근본적으로 첫 번째로 드러나게 되는 하나의 초기 국면들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차후에는 이제 4차원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도래와 기재와 현재라고 하는 이 3차원에다가 이렇게 하나의 차원이 더 붙여지게 되는 4차원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4차원, 이것은 흔히 과학에서 말하는 4차원하고 다른 거죠. 과학에서는 공간 3차원이 있고 시간 1차원이 있는데 바로 이제 하이데거가 생각하는 시간 4차원은 시간적인 측면이 3차원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공간 1차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바로 그 시간과 관련된 주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실존 철학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러한 이제 실존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이런 이제 존재와 연관된 그런 의미에서의 실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사실은 이러한 시간 공간을 넘어서 존재 자체로 이렇게 계속해서 다가가고자 하는 책이 바로 존재와 시간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또 형이상학적 역사에서도 연관이 된다는 거죠. 최초의 형이상학적인 이름, 이것은 이제 바로 에이나이라든지 우시아라든지 이런 거였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 형이상학적인 이름은 뭐냐? 바로 동일한 것의 영원핵이라고 하는 거죠. 최초의 형이상학적 이름이었던 뭐 여기 나와 있는 에이나이라든지 우시아, 여기에서 이제 동일한 것의 영원핵이, 이게 니체죠, 니체. 여기에서 동일한 것의 영원핵이라고 하는 것도 시간하고 무관한 것이 아니죠. 이 보게 되면 형이상학의 역사에서도 이런 이제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공간은 뭐냐? 사실은 시간 옆에 공간이 나란히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공간으로 배열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는 이제 그 시간 공간은 그 자이트 슈필라움이라고 하는 이 사유에서
해명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존재와 시간에서는 또 이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런 이제 이해, 이것이 존재의 진리하고 어떤 연관을 갖는가를 설명해야 될 필요를 느낀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하이데거가 굉장히 색다른 이야기를 하나 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존재자 그 자체의 표상으로부터 존재의 진리로 넘어가려고 하는 시도. 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존재자 그 자체의 표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존재의 진리를 표상해야 되는 이러한 이제 그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형이상학에서 하던 표상과는 다른 종류의 표상인 거죠. 왜냐하면 형이상학은 존재자의 몰입해서 존재를 망각해버리는 것이 형이상학인 것이죠. 그런데 존재의 사유, 존재 물음, 이것은 또 형이상학하고는 또 다른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자, 근데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존재자 그 자체의 표상으로부터 존재 진리로 넘어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표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표상인 거죠. 이것은 이제 존재라고 하는 존재나 존재의 진리라고 하는 그것에 입각해서 보자면 적합하지 못한 표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표상은 형이상학의 표상적 사고보다야 낫겠지만 적합하지 못한 그런 이제 표상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형이상학으로부터 유래해 가지고 인간 본질에 대해서 존재 진리와 어떤 연관을 맺는가를 파고드는 관계를 이해라고 한다는 거죠. 이해. 이것을 이제 바로 이해라고 한다는 거죠. 이해. 이해는 존재의 비은폐성으로부터 사유되고 있는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합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용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탈자적인 기투, 개방된 것의 영역 안에 내존하면서 던져진 기투로서 이런 이제 기투 속에서 스스로를 열린 장으로 넘겨주는 영역을 뭐라고 불렀냐면 의미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의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것이 존재의 의미를 묻는 물음이 존재와 시간에서 시도된 거죠. 이것을 이제 이 존재의 의미를 묻는 물음인데요. 이것은 존재의 진리와 동일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이데거는 이제 그 세 가지 물음의 단계를 거쳤다. 바로 존재의 의미, 존재의 진리, 존재의 장소, 토폴로지, 이 3단계를 거쳤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이러한 이제 구분이 있는 건 맞죠. 존재와 시간에서는 존재의 의미 이야기를 많이 했고 후기로 넘어가게 되면 존재의 진리와 존재의 장소 이야기를 했지만 존재의 의미와 존재의 진리를 완전히 너무 단절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존재의 의미와 존재의 진리는 동일한 것이라고 하이데거는 사유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시간이 은닉된 방식으로 존재의 진리에 속한다고 가정하게 되면 존재의 진리를 기투하면서 열린 채 견지하고 있는 이 존재의 이해는 존재의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지평으로서의 시간 안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이제 존재로 나아가려고 했던 것이 이게 이제 바로 다름 아닌 존재와 시간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존재와 시간의 큰 줄거리가 이런 것이죠, 바로. 그래서 이제 모든 철학이 빠져 있는 존재 망각의 위력, 형이상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망각에 빠진 역사였죠. 이것에 대한 증거를 철학은 쉽사리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존재와 시간에서의 사유를 여군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본인의 어떤 천재성에 의해서 존재와 시간이 이렇게 시작됐다기보다는 바로 이렇게 이제 존재의 역사의 맥락에서 존재와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철학은 몽유병적인 확신을 가지고 존재와 시간의 유일한 물음을 스쳐 지나갈 뿐이다.
이해 못한다는 거죠. 존재의 시간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존재가 존재자로부터 벗어나 있고 우리로부터 떠나 있다는 존재 이탈이라고 하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이데거는 이제 온톨로기라고 하는 문제를 또 다루게 되는데요. 형이상학과 온톨로기. 이를 통해서 형이상학이 무언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형이상학은 존재자에 대한 로고스 발언을 그 내용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존재자와 로고스라는 말을 통해서 이제 이 온톨로기, 온이라는 단어와 로고스란 말이 합쳐져 가지고 온톨로기란 말이 나오게 됐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그야말로 형이상학의 본질을 특징 짓고 있다는, 온이란 말이 존재자거든요. 존재자론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방식의 형이상학은 존재자로서의 존재자 그 전체를, 특히 이제 존재자의 존재자성을 표상한다는 것입니다. 존재자론이 이제 이게 바로 형이상학인 거죠. 이 존재자 전체 그리고 존재자성, 이것을 이제 표상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제 이 존재자를 가장 보편적인 특성에서 표상하며 다른 하나는 최고의 존재자, 신적 존재자의 의미에서 표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이상학을 뭐라고 부르냐면 존재자의 진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형이상학은 이런 이제 보편적인 존재 그리고 최고의 존재, 자, 최고의 존재자, 이게 바로 신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에서 형이상학을 뭐라고 부르냐면 존재론이면서 동시에 신론 혹은 신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온토테올로기라고 해가지고 존재신론이라고 부릅니다. 뭐 좀 더 하이데거적 의미를 살리게 되면 존재자 신론인 거죠. 존재자 전체와 존재자성으로서의 존재, 그것과 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함께 의미되는 존재신, 이게 바로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형이상학은 바로 존재신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본래적인 철학, 제1철학의 이러한 존재신론적인 본질은 이 철학에서 존재자가 존재자로서 어떻게 스스로 열린 장으로 드러내는가 하는 방식에서 근거지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그리스 형이상학의 존재론, 존재론의 이런 신학적 성격, 이것이 이제 나중에 기독교 교회의 신학에 수용되었다는 이제 그런 우리가 역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는 뭐 이런 이제 그 형이상학은 신학적인 게 아니었는데 중세로 넘어가면서 유대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면서 변형된 거다 이런 생각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이데거가 하는 말은 이것은 이제 일찍부터 그리스 존재론이라고 하는 것이 벌써부터 보편적인 존재론과 그 다음에 이제 신론의 어떤 최고의 존재자로서의 신론에 대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기독교 신학이 자기 것으로 가져가는 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주 가장 대표적인 분이 막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분이겠죠. 그런데 하이데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기독교 신학이 그리스 형이상학을 가져온 것이 신학의 이익이었을까 아니면 손해였을까에 대해서는 바울의 고린도전서 말씀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이 세상의 지혜라고 할 때 이것은 그리스인이 추구하게 되는 철학, 특히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중세 기독교 신학으로 많이 이렇게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 바울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 세상의 지혜, 특히 이제 이런 고대 철학,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하느님이 어리석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의 말을 따라가지고 어리석은 것으로의 철학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자 결정하게 될 것인가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신학적인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자로서의 존재자를 표상하는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on에 비연패되어 있는 이런 존재의 비연패성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형이상학은 on, 해온, 존재자로서의 존재자에만 헌신적으로 몰두했다는 거죠. 그래서 근거를 내버려 둔 채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은닉되어 있는 존재 자체를 되돌아 캐묻는 일은 존재론의 기초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존재와 시간에서는 이런 탐구 과정을 또 기초 존재론이라고 불렀던 거죠. 푼다멘탈 온톨로기. 그러나 여기는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존재와 시간에서는 형이상학에서 존재 진리로 넘어가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기초 존재론이라는 명칭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존재론의 영역이 있는데, 영역. 이것을 떠나는 거죠.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존재의 진리를 사유하려고 하면서 이 존재의 진리 영역은 존재론의 또 토대가 되고 기초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존재론의 기초를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의미로 새롭게 이해되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다 이 존재의 진리로 이야기가 다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존재의 진리를 사유하려고 하는데 2000년도 넘게 전통적으로 존재자 자체를 표상하는 형이상학적 사유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표상하는 사유로부터 회상하는 사유로 넘어가는 성찰을 하려고 할 때 꼭 물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를 물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음에 대해서 하이데거 자신은 어느 정도 대답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형이상학을 넘어서 존재의 진리를 사유하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들어가는 말의 마지막 어떤 이제 그 주제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라이프니츠로부터 비롯된 이제 이 물음을 어떻게 이제 하이데거가 형이상학의 중요한 물음을 가져가는가라고 하는 거였죠. 원래 라이프니츠는 이렇게 이제 자연과 은총의 원리에서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도대체 왜 없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떤 것이 존재하는가? 왜 라이프니츠의 물음은 이런 거였죠. 왜 무가 아니고 존재인가? 라이프니츠 이렇게 물었던 거죠. 왜 무가 아니라 존재이지? 왜 이 세상이 없지 않고 있는 거야?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런 이제 물음이었던 거죠. 특히 이것은 하이데거가 보기에는 왜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인과적으로 물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사실은 존재에 대한 사유가 거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존재자에 대한 표상적 인식에 라이프니츠도 여전히 매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난 이제 이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 강의 나중말에서는 이렇게 묻는 거죠. 도대체 왜 존재자이며 오히려 무가 아닌가?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여기서 무가 강조된 거죠. 그래서 이제 무를 넘어서 존재에 이르는 길을 사유하려 했던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여기 있는 들어가는 말에서는 존재자도 같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대체 왜 존재자이며 오히려 무가 아닌가라고 할 때는 이제 존재자도 존재자에 대한 물음도 다시 한번 또 새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대체 왜 존재자이며 오히려 무가 아닌가라고 하는 이 물음은 매우 근원적인 근본 물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무에 대한 어떤 이제 그 대답을 통해서 심지어 이제 존재자까지 같이 가져가게 되는 기초 존재론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그런 물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를 통해서 이 존재자의 존재, 그리고 존재자와 존재의 차이,
이제 수수께끼까지 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이제 무는 존재인 거죠. 이 존재자의 이제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죠. 이 차이에 대한 어떤 이제 이런 수수께끼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이제 들어가는 말에 이 이제 마지막 이런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는 자의적으로 상상해낸 목적으로부터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글을 읽어서는 안 되고 강의의 심층적인 목적, 이제 이 들어가는 말에서 이야기해주는 이런 심층적인 목적, 특히 이제 형이상학의 극복이라고 하는 목적으로부터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런 이제 물음과 더불어 사유를 해야 될 때가 무르익었다는 말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네, 이 들어가는 말에 오게 되면 나중말보다 훨씬 더 하이데거 사유가 또 그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형이상학의 극복이라고 하는 주제와 더불어서 존재와 시간의 의미를 다시 한번 풀어주면서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강의의 의미를 새롭게 잡아주는 그러한 그 들어가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생각이 좀 날 수 있겠죠. 니체가 이 비극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을 일종의 처녀작으로 출간해 가지고 나중에 자신의 사상이 무르익었을 때 자기 비판의 시도라고 하는 형태로 앞에 이제 서문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읽어라 이런 거죠. 그런 것처럼 하이데거도 이제 20년이 지나서 이제 그 자신의 그 과거의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글이 바로 들어가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긴 강의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